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어젯밤 토론회에서 한숨 돌리는 듯했던 여당 당권 주자들이 오늘 아침 4차 토론회에서 또다시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후보 4명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의 방송사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뒤바뀔 뿐 반복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이었는데 76주년 재원절인 오늘도 여야는 극한 대결로만 치달았습니다. 뉴스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폭우가 쏟아진 수도권에 밤부터 다시 극한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프랑스 전력공사를 꺾고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쾌거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마지막 합동 연설에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제기한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놓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레지던트 사직률이 10%를 넘었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의 반발은 여전해 의료 공백이 악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검찰이 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정원 요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넘기는 등 한국 정부 이익을 대리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인데 이번 수주로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박기환입니다. 예, 조금 전에 대통령실 발표도 봤습니다만 체코 정부에서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지역 원전 2기의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물린 지역에서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게 되면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이탈에 참여했던 건 프랑스 전력공사와 우리 한수원 두 곳입니다. 팽팽한 2파전이 벌어졌는데요. 원전 강국이자 EU 국가로서의 강점을 가진 프랑스를 제치고 한수원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사업비는 약 24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앞으로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인데요. 한수원은 내년 3월까지 세부 조건을 체코 정부와 조율한 뒤 최종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어 2036년 상업 운영을 목표로 2029년 착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과 함께 체코 현지에서 팀 코리아 활동을 벌여온 만큼 한수원과 정부 관계자들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한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계 주요국들 사이에서 친환경 에너지 확보를 위해 원전 확대 방침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원전 기술과 공사 능력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으면서 원전 수출국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이 되면서 정체 전선이 다시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상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구름이 유입되고 있어서 경기 북부 등 수도권에 또다시 폭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예, 오전까지 경기 북부 등 수도권에 이미 많은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밤이 되면서 다시 정체전선상에서 비구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정체전선을 더 발달시키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비구름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제 기상 정보 시스템 레이더 영상의 모습입니다. 비구름이 이렇게 경기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길게 띠를 이루고 있고요. 파주와 연천 부근을 중심으로는 이 보라색의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안팎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더 북서쪽으로 지금 보시면요. 강화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남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의 경우는 시간당 70mm 이상의 물폭탄을 포함하고 있는 극한 호우구름입니다. 이 비구름이 밤사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호우를 또 한 번 쏟아 부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와 강원 곳곳에 하천 수위도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통제소 그림을 좀 보실 텐데요. 현재 강원과 곳곳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하천이 점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가평군 대보고 조정천 부근을 중심으로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동두천시 송천교 부근을 중심으로도 홍수주의보가 발령 중인 상황입니다. 그 밖에 가평교와 강릉시 송림교 부근으로도 지금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밤사이 오전처럼 또다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반복해서 발송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침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안전한 대피소를 확인하는 등 사전 대피와 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북부에 이어서 강원도 철원에도 호우 경보가 확대 발령됐고 그 밖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서울 등 그 밖에 중서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 특보가 현재 내려져 있습니다. 예. 앞서 비구름 때 보니까 어제 이 시간에 내려졌던 호우특보 지역하고 비슷해서 더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일단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으로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오후 늦게부터는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남해안 부근을 중심으로 또 한 번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곳에 따라서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최고 200mm 이상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내륙 곳곳에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집중이 되면서 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또다시 많은 비가 예고됐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은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을 중심으로 하천 수위가 무척 높아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방 그리고 강원도,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인천 계양부와 경기도 파주, 또 양주와 포천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하천 주변 출입을 피하고 또 범람과 고립, 산사태 등 추가 호우 피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예, 경기 북부 지역 상당히 지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파주하고 의정부, 이렇게 경기 북부 일대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이미 쏟아졌습니다. 지반이 약해져서 토사가 쏟아지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 옆 비탈면에서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바위까지 함께 떨어지면서 낙석방지 울타리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사고 충격이 도로 옆 가로등까지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다행히 토사가 쏟아질 때에는 지나던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많은 차량이 다닐 도로가 강처럼 변했습니다. 흙탕물이 빠르게 흘러 차량 운행이 어려운 상황. 운전자들은 도로에 차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출근길에 갑자기 비도 오고 차가 막히면서 앞차가 서 있더라고요. 비상깜빡이 켜고 서 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하주택에도 물이 찼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집안에 갇힌 주민은 다급하게 119를 찾았습니다. 물이 안방까지 들어와서 갇혀 있다고 했는데요. 인명구조사항은 없습니다. 배수 지원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주민들도 삽을 들고 나섰습니다. 물이 찼던 도로에 쌓인 진흙을 치우고 배수로도 정비했습니다. 해마다 그래, 해마다. 밑에서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런 큰 돌멩이까지 떠내려오니까.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에 경기 북부 일대 지반은 이미 약해진 상황. 추가 비 소식에 기상청은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를 주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서울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청계천 등 하천 수십 곳에 출입이 통제됐고 출근길 시민들은 한 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청계천. 평소 맑은 물이 잔잔하게 흐르던 것과 달리 흙탕물이 거칠게 쏟아집니다.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던 산책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쏟아진 비에 청계천도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산책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출근길에 쏟아진 물폭탄에 직장인들도 당황했습니다. 우산으로 거센 빗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거의 하반신은 다 젖어 있었고 운동화 신었는데 그 안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찰방찰방 걸어왔습니다. 학생들도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로 인한 정전으로 복도가 캄캄해졌고 급식실도 불이 꺼진 채 텅 비었습니다. 하루 동안 서울 시내 학교 3곳이 정전이나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학생들을 조기하교시켰습니다. 변압기가 지상했는데 거기에 아마 문제가 생겼나 봐요. 침수가 돼갖고 물이 좀 들어가가지고. 서울에서는 하천 29곳과 동부간선도로 등 일부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충남 지역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바람에 떨어져 나간 축사 구조물에 맞아서 한 명이 숨졌고 기존 피해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복구 작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CCTV 화면이 흔들리더니 철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버립니다. 축사에 있던 소들은 깜짝 놀라 주변을 서성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축사를 확인하러 나갔던 50대가 비바람에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m 정도밖에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비가 옆으로 갈 정도로 돼가지고 비바람이 원체 세니까 강풍이었으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가 거센 빗줄기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연신 빗물을 닦아내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외벽은 뜯겨나갔고 지붕도 날아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주 한 차례 침수 피해를 봤던 비닐하우스는 또다시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썩은 줄기를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지면서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물에 잠긴 수박이 썩으면서 내는 악취에 힘겨움을 토로합니다. 이 수박이 다 썩어서 그 악취가 심하고 일반적인 봉사활동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이은 폭우에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피해 농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농민들은 참 비가 오거나 바람 불으면 참 걱정이 많죠. 걱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우려로 일부 마을 주민들은 또다시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참 한숨 못 잤어요. 먼저도 그러고. 그래갖고서 그냥 몸도 불편하고 내 집 아니니까는 불안하지 뭐예요. 잠도 안 오고.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 연이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 오후 6시 20분쯤 충북 옥천군 청산면의 한 하천에서 남성 한 명이 물에 떠내려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헬기와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장맛비로 유량이 늘어나면서 통제된 교량을 건너다 미끄러져 급류에 휩쓸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민께서는 기관으로 오셔서 대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수련병원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의 처리 시한이 끝나가면서 사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16일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가운데 12%가 넘는 1,302명이 사직 처리됐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아주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다수 전공의는 수련병원의 답변 요구에 응답조차 안 하는 겁니다. 전국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하반기 전공의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직 처리 여부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확정을 지어주시고 그 이유에 따라 전공의 TO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 전공의 TO에 따라서 7월 22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반기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으로라도 어느 정도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순탄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상당수 전공의는 현 상황에서는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의들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지속 가능성 있는 의료 시스템 등을 원하는 것이지 수련 특례 같은 파격적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교수들도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할 경우 함께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미 CIA 분석관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테리가 미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가 명품과 고액의 현금을 받고 미국의 비공개 정보 등을 넘기는 등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국 검찰은 수미테리가 지난 2013년부터 미국 현지의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접촉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 31쪽의 공소장에는 수미테리가 국정원 요원들과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명품 가방을 사는 모습, 또 매장에서 나와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수미테리가 이런 고가의 명품들과 연구 활동비 등 고액의 현금을 받고 국정원 요원들과 전현직 미 정부 관료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미 정부 관료와의 비공개 모임 등에서 획득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넘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면서 미 법무부에는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미 수사당국은 수미테리와 국정원의 관계를 약 10년간 추적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화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화나 통화 등을 실시간 도감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미테리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수년간 헌신해온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특히 검찰이 테리가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시절 테리는 오히려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수미테리를 기소하면서 동맹관계인 한국 정보당국의 첩보활동까지 상세히 밝힌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느새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전당대회 4차 방송 토론에서는 명품 가방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문제가 첫 쟁점이 됐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정신에 따라서 법 앞에 평등의 정신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래서 사안을 마무리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히 조사를 받고 또 국민들한테 심경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막상 이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전환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카 공작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너무 그 당시에 우리 여권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이 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앞에 예의가 없습니다. 성의 없는 조사 수사를 해야 되고요. 돌려줘라 했는데 사실 저는 믿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말씀을. 그래서 아마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다 들어주십시오. 모두 다 O 드셨습니다. 네 분의 후보 모두 O 드셨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일제히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4명의 후보들 모두 지금 민심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가장 최전선에서 전국의 민심을 직접 청취를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격전지에서 생활해온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도 비록 낙선을 했지만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계양에서 총선을 치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 가방 사안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4명의 후보 모두 너무 잘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위적인 차원에서도요. 이것은 논란이 있는 사건일수록 그 과정이 공정하고 예외가 없어야 그래야 그 결과가 많은 분들께서 수긍을 하시고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조사는 가급적이면 출석 조사의 방식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춘 부의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 이외에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 작년 지금 12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직전에 그 국회에 출석했을 때 분명히 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필요하다면 조사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가 그 이후에 뭔가 대통령의 경로 이런 것들로 쭉 이어지는 그 시나리오가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 한동훈 후보는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른 후보들이 만약에 정말 민심 때문에 민심이 이런 걸 역풍을 불게 했구나. 우리 총선 패배를 받겠구나라고 했다면 4월 총선 직후에 이런 거 뭔가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 게 이것이 다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자 결국 1월 19일 그 문자 때문에 지금 처음에 초반에 아주 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왜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과가 필요한데 왜 그거를 회신하지 않았냐고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전까지 모든 국민의힘 인사들의 논리가 뭐였냐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 없다.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김건희 여사가 또 문자를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제 불찰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잘못을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법리적 잘못이건 그걸 떠나서 뭔가 잘못했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과할 필요 없다 해서 이제 이거 봐라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한동훈 탓이다 하다 보니까 그럼 잘못한 거 있네. 그럼 조사도 받아야겠네. 이 논리가 되니까 본인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한동훈 후보 이외 나머지 세 후보는 전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문자 공개,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 이후에 논리가 좀 바뀐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논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대통령실에 그 명품 가방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죠. 그게 뭘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 대통령실 측 설명에 의하면 가방은 뭐 뜯지도 않고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향후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뜯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마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뜯은 것과 뜯지 않은 것과의
그 차이가 있나요? 그 이제 2023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 네.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을 하려면은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득 의사라고 하는 거는 내 걸로 가지고 하려는 의사거든요. 예. 그런데 뭐 포장도 뜯지 않고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단정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뭐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출해달라, 즉 자발적으로 이것을 좀 제출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공문은 보냈고 명품 가방이 검찰로 간지는 아직까지 이제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서는요, 또 그동안 한동훈 후보와 각을 세운 원희룡 후보가 댓글팀 의혹을 고리로 한 후보를 거듭 압박을 했습니다. 한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댓글팀 같은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요. 그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아무리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당심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사실 그동안에는 원희룡 후보가 여론조성팀 의혹을 계속 제기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댓글팀 의혹으로 넘어갔는데 이번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게 원래 이런 내용들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댓글팀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댓글팀이라는 오딩이 나왔고요. 여론조성팀 역시 여권의 핵심 인사였다가 지금 탈당한 장례찬 전 최고위원의 어떻게 보면 폭로, 내부 고발 형식의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깝게 보여지고 근데 저희가 민주당이 볼 때는 이 정도의 의혹 제기가 있었으면 저희가 뭐 무리한 공세를 한 게 아니라 내부 고발식으로 그 내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민주당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댓글과 여론 조성팀 이게 혼용돼서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장 그 시기 그 사례와 드루킹 사례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지금 드루킹 사례 같은 경우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사안이 아니라 그 당시 포털에 대한 업무 방해로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 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다 지금 돌린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 댓글을 단 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된 게 그게 왜 문제냐? 매크로를 돌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뭔가 정황이 없으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장례찬 후보가 얘기한 뭐 여론조성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만약에 그 국정원 때처럼 국가기관 공무원이 개입돼 있느냐? 근데 장례찬 전 최고가 말하는 거 보니까 법무부 밖에 사람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무원의 개입은 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뭔가 증거를 잡고 제시한 거면은 저희가 이 증거도 있다, 이 증거도 있다 얘기를 하겠는데 내부에서 이 증거를 밝히다가 좀 많은 느낌이라서 일단 지금 이 내부적으로 좀 불안전한 그 정보 공유를 한 상황에서 약간 그 마타도어의 그 방향으로 좀 흐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론조성팀하고 댓글팀 개념은 좀 다르고 다른 방향에서 각각 다른 사람이 지금 요 증거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방송에 나와서 장해찬 전 최고가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 문제는 고소하겠다 그랬더니 장해찬 전 최고가 나는 법무부라고 하지 않고 법무부 외부를 얘기했다. 나를 고소해라. 뭐 그렇게 이제 또 당당하게 오늘 또 SNS에 또 올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점점 한동훈 후보의 관련성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후보가 얼마나 직접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한동훈 전 후보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무부 공무원들이 아니고 법무부 바깥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한동훈 후보와의 관련성도 설명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법무부 공무원들이 관여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요 이게 어떤 민간인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누구를 응원하거나 지지해서 댓글을 열심히 달면 그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론 팬덤 정치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어떤 지지층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뭉쳐서 댓글을 열심히 달았다고 하면은 그것도 비판거리는 안 돼요. 정치적으로도. 그 양문석 의원이요. 그 24명이 2년간 뭐 6만 개의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6만 개의 댓글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간 24명이면요. 6만 개를 나눠보면 1인당 하루 평균 3.4개입니다. 댓글 많이 다시는 그 강성 팬덤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달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과연 논란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요즘 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MB 다스 문제도 그렇고 이재명 전 대표 이제 대장동 얘기도 그렇고 다 이게 내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불거졌던 그런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건도 이게 그냥 여기서 잠잠히 그냥 잊히고 지나갈 것이냐, 더 크게 이제 부각될 것이냐, 이 부분을 또 많이들 지적을 합니다. 이게 뭐 비공개 토론으로 이루어져서 내부에서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자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개 토론에서 네.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들이 드러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나 이런 것들 뭐 다양한 방식들에 의해서 어떻게든 진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위반이 있는지를 밝히는 건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추진을 해야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한나라당 대선 때 그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그 경쟁, 그러면서 서로의 BBK 의혹 그리고 최태인 목사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을 서로 공방을 한 이후에 예. 그것이 해결되기까지 정확히 10년이 걸렸거든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그러니까 이 여파가 몇 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23일 뭐 결선을 하면 28일에 이제 국민의 전당대회가 끝나는데 네. 여파 이 여지는 아마 몇 년이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오늘 새로운 이슈가 하나 또 떠올랐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요청 논란이 새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걸 폭로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일단? 이 2019년에 민주당과 이제 몇몇 야당들이 그 공수처 설립과 그다음에 그 준연동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무리하게 올렸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육탄전을 벌여서 저지하려는 그런 예.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23명의 당시 국회의원들, 지금은 이제 현직인 분도 있고 전직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 4명,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원 5명과 역시 당직자 및 보좌진 5명 예. 이렇게 총 37명이 기소가 되어서 현재도 1심 재판 중인 사안입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의 얘기는 당시 나경원 후보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그것을 이제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은 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오늘 아침 TV 토론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이제 지금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 요청을 거절한 건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총장에게 공소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기소할 만한 그 증거가 있다고 봐서 어쨌든 공소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명하면 오히려 그게 직권 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이걸 부탁한 것은 약간 번지수가 안 맞긴 한데 다만 그게 개인적인 차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기소가 됐고 또 보좌관 당직자까지 기소가 된 사안이에요. 그러면 당시 원내대표인 나경원 후보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의식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모색했던 것 같은데 다만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하는 것은 좀 번지수가 안 맞았다라는 생각은 들죠. 사실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제가 이제 쭉 토론회를 봤습니다만은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일을 제대로 안 하지 않았냐. 이제 그걸 계속 공격을 했단 말이죠. 이재명 전 대표 왜 기소했는데 왜 똑바로 결과까지 이제 도출하지 못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 하다가 한동훈 후보가 이거를 이제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일부러 했는지 아니면 준비가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왔다는 점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야당에서는 요거 가지고 이제 조국 의원도 그렇고요. 박주민 의원, 김승원 의원들 수사가 필요하다. 맹공에 나섰는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명명백백히 밝혀야죠. 나경원 후보는 지금 뭐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거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기소를 당한 사람들은 모두가 헌정질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법무부 장관에 개인적으로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과연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만 취소해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 사건, 이 전체 사건을 예. 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 포함해서 다 같이 뭔가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취소할 수도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고 사실 이 사건이 참 한국 정치의 코미디 같은 사건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국회 선진화법 2012년에 제정된 이후로 몸싸움을 하면은 이게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예. 19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수처법과 선거법 때문에 이 몸싸움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종료되는 과정이 아주 코미디였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결국 이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왕가에 그걸 못 제출하게 하려고 몸싸움을 했던 것이었는데 네. 그 다음날 그 전에 있었던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제출 법안 전자제출을 하고 이 상황이 종료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제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막기 위해서 서로 몸싸움하다가 지금 수십 명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코미디 같은 사건이라 이거를 저는 나경원 후보가 정말 이걸 제대로 풀고자 했다면 그런 아픔이 있고 좀 국민들 보시기에 좀 부끄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제안을 하면서 이거를 같이 뭔가 취하한다든가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공문을 보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밝혀야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밝히면서 아마 무슨 문제가 있는지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마지막 수도권 강원 합동연설회가 있었고 내일하고 모레 또 방송 토론회 2번이 또 남아서 오늘도 정말 공방이 치열했다고 그러고요. 나머지 남은 방송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또 계속해서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짧게만 좀 네, 덧붙이면은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을 보면요, 우리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일단 청탁을 받으면은 그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거절을 하고 나서 아무 일이 없으면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 다시 그런 청탁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이 이 공소 취소를 검토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안 됩니다라고 하고 그 뒤에 아무 일 없었으면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청탁이 들어왔을 때 왜 신고를 안 했냐라고 지금 야당에서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 첫 번째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그게 또다시 반복이 되어야지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인데요. 현재 여론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뉴시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전히 좀 어대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표 보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예, 일단 지지층이 이제 빨간색. 지지층들 대상으로 했을 때 한동훈 66.4, 2등이 원희룡입니다. 15점이 그 나경원 7.5, 윤상현 6.0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회색 부분은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43.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상당히 아직 차이가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서 보고 있듯이 결국에는 원희룡 후보를 비롯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계속 네거티브를 해도 그런 네거티브가 당원과 지지층에게는 일종의 역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는 식으로 네거티브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변변한 근거가 없는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보였거든요. 네. 지금 그런 일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봐도요, 상당히 큰 격차로 쫓아가고 있는 후보가 네거티브에만 집중했을 때 그런 게 효과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대선이거든요. 네.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TV 토론마다 굉장히 네거티브를 열심히 했었는데 예. 결과는 531만 표라는 그 당시 대선 역사상 최대 예. 표차의 패배였죠. 예.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등등 지금 전당대회가 과열된 양상에서 네거티브를 예. 좀 그만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자대결 표도 하나 있나요? 예, 양자대결 표도 하나 주시고 이게 참고로 지난 14일과 15일,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월요일 사이니까 그 격렬했던 TV 토론 1, 2차 TV 토론이 지난 다음에 조사인데 일단 이거는 이제 결선 투표를 가상해서 양자대결인데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한동훈 후보가 70%가 넘는 결과가 나왔네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저 수치를 이제 그 백분율을 좀 조정하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77%도 넘어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압도적 수치입니다. 저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와 있는 이슈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대부분의 공격적 이슈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수 지지층이 듣고 싶은 이슈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희 당 민주당에서 듣고 싶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 이런 정보도 있구나, 이런 의혹도 있구나. 오히려 이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보수층, 국민의 당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당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만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 수치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점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측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은 점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이런 뭐 유튜브나 방송에서도 좀 자신들의 성향과 비슷한 방송만 듣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당에 소속된 정치들에 대한 뭔가 폭로나 이런 공격성 멘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고 불편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지지율에는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지금 날씨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자막을 하나 주실까요? 예. 강화구 파주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전송이 됐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인천 강화하고 경기도 파주 지역에 밤사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 장단면에는 오늘 아침에 이어서 밤 9시 47분에 호우 긴급 문자, 재난 문자가 다시 발송됐고요. 밤 9시 56분에는 인천 강화의 강화읍, 선원면, 또 부른면, 내가면, 하전면, 송해면 등 6개 지역, 그리고 김포 월곶면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시간당 6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침수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했죠? 예, 자 일단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상황을 두고 지금 일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분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했냐면 신평 변호사인데 윤 대통령의 멘토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과거의 멘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서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하시는 것이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전당대회에 대해서 엄정 중립을 반복해서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 이동훈 홍보수석이나 아니면 뭐 정혜전 대변인이나 혹은 뭐 정무적인 사안이라면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들어야지 왜 아무런 공적인 직책도 안 가지고 계신 분께서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분당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 분당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로 대선 주자급 인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지지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도 분당이 쉽지 않은 것이 총선이나 대선 같은 큰 선거가 가까이 있어야지만 분당이 됩니다. 이해관계가 이제 치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첨예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양당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물론 일시적인 다당제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정당들이 언제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아마 그런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삼이사 일반 평론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멘토였고 지금 뭐 멘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윤 대통령 탈당뿐만 아니라 이런 멘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는 계속해서 뭐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탈당하게 만들 것이냐, 그 탈당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 흐름을 어떻게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사실 실제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당의 가능성은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이끌어갈 세력이 없습니다. 뭐 민주당도 선거를 앞두고 사실 약간의 이탈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사들이 이탈이 있었지만 그것을 분당으로 보진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이죠. 미미하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분당이라 보진 않고 일부 세력의 이탈로 보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의 이탈이 있더라도 그걸 분당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선거 과정은 전당대회 과정은 분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후에 여파 아까 말씀드린 거의 이건 뭐 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논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신경 쓰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이렇게 3명의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 이것도 한번 여론조사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여기는 민주당 지지층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지지층만 보면은 85.6 대 8이고요. 압도적이죠. 근데 일반 여론조사는 45.5 대 30.8. 상당히
좀 간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예. 일반 전체 여론조사에는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네. 그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에 의하면 민주당과 무당층까지만 들어가고 일반 여론조사 30%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조국혁신당 지지층이라든지 아하. 이런 분들은 반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지지층으로만 봤던 저 파란색포에 있는 85.6 이거보다는 아마 더 낮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가 중도층이 포함이 되면은 네. 약간의 그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건데 대세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위주로 거의 최고위원은 전부 다 친명 후보들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과연 전당대회 이런 투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거에 네. 따라서 약간의 수치 변화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이렇게 그 민주당은 1, 2위가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1, 2위 차이가 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누가 당선되냐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 이게 관심이지만은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얼마나 많은 득표를 얻을 것이냐, 김두관 후보가 또 얼마나 많은 득표를 얻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얻을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의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신이 민주당 중앙당사에 걸려있는 액자 안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민주당 안에서 면면이 살아 숨쉬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김두관 후보의 이번 득표율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1년 12월에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한 연설이 있죠. 그 연설이 민주당 지지층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널리 알려진 연설입니다. 그 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가훈이라고 하면서 네. 모난돌이 정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쟁취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연설에서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전현직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네. 과연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가.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경선에서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이 될 겁니다. 민주당 내부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당원들의 분위기, 이 비명계 세력이 결집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떠들썩하게 결집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당 분위기 자체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저희 당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토론이 열리거든요. 토론 과정 속에서 과연 김두관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좀 숨죽어 있는, 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좀 결집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 여론조사에 응할 정도로 적극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토론 과정과 전당대회 과정이 의외로 좀 재미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김두관 후보가 이끌어낸다면 예. 그런 표들도 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치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친문 세력이 아주 득세를 할 때도 예. 친문 세력이 뭔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항상 20% 정도는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가 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도 그거를 좀 등에 업을 수 있는데 네.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 내일 토론회나 이런 데서 첫 번째 메시지나 아젠다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민주당 내에 더민주 혁신회의라고 조직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또 민주당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층 부의장께 또 여쭤보면 민주당 내 최대 개파로 꼽히고 지금 원외 조직인데 더민주 혁신회의 당초 최고위원들 지지 후보를 결정해서 그 명단을 발표하려다가 취소를 했나 봐요. 맞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 더민주혁신회의에서 13명에서 8명 추릴 때는 발표 안 하겠다. 네. 8명에서 5명 추릴 때 그때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예. 이전에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13명에서 8명 추릴 때 우리는 8명 누굴 지지한다라고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8명 발표하는 사람 중에서 3명만 됐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런 것 예. 때문에 아마 오히려 더민주혁신회의가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은 거 아니야? 근데 물론 거기에 원외 인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8명은 다 원내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만 빼고 그렇죠. 원외 인사는 다 떨어졌죠. 그래서 현역 의원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결과였기 때문에 더민주혁신회의의 영향력까지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예. 만약에 이번에서도 몇 명을 딱 꼽았는데 거기에 좀 만약에 본인들이 네. 찍은 후보들이 안 됐을 경우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을 것이고 당내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이렇게 점 찍는 것이 맞냐, 최대 개파가 오히려 마치 줄 세우듯이 뭔가 당원들에게 메시지
메시지를 전달하듯이 그렇게 뭔가 지지 후보를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여론도 좀 의식했기 때문에 취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전체 국회 얘기 잠깐 해볼 텐데요. 국회가 여전히 공전 중인데 오늘 재원절이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방송사법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봅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 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2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 봅시다. 예, 사실 방송사법이라는 게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법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도 이제 괜찮을 텐데 그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시간 싸움을 하듯이 굉장히 이제 속도전으로 이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원점 재검토해라. 지금 이렇게 그 제안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요 같이 한번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 두 분 말씀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방송 장악이 소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것은 언뜻 들으면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재를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공정한 중재안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우리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도 중단하라는 걸 여당 쪽에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가 임기가 다 돼서 앞으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면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지 그걸 왜 중단합니까? 그리고 이 방송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뭐 KBS는 11명에서 21명, EBS는 9명에서 21명 이렇게 이사를 대폭 늘리면서 그 이사 선임권을 대표성이 의문시되는 그런 단체들에게 부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단적으로 문제점을 짚으면 EBS는 일반적으로 보도를 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 교육방송공사법 야당이 낸 개정안을 보면은 EBS 이사 중에 2명을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EBS는 보도를 안 하는데 왜 방송기자연합회에 추천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 대표성이 의문시되는, 즉 어떤 선출이나 그 임명에 의해서도 국민 대표성을 간접적으로도 부여받지 못한 단체들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인데 그런 악법은 당연히 안 해야지 왜 그걸 중단하는 것과 예정된 절차대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맞바꿔야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이 제안을 받지 않으면 24일까지 협의하라고 그랬는데 협의 안 되고 합의 안 되면 25일날 본회의에서 방송사법 처리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2요구, 재표결, 부결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그 민주당이 예전에 정권 잡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KBS 고대영 사장 불법적으로 해임해가지고 법원에서 위법한 해임으로 다 판결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치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성춘 부의장님.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바꾸지 못한 거는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말이 없고 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개정안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방송사법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 잘하셨다고 보는 게 방송사법 통과시켜봐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럼 또 이거는 재의결에서 또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방통위원장 또 탄핵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 관련된 뭐 법과 이런 시스템들이 다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갖고 있는 무기 갖고 자꾸 그 무기를 남용하지 말고 합의안을 좀 만들어보라는 중재를 내놓은 건데 글쎄요 저는 그 국회의장이 하신 말씀대로 되면 좋겠지만 지금 양당의 정쟁 상황이 대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서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양당 내일 뭐 의총 등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상황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정체 전선이 다시 강하게 발달하면서 경기 북부 등 수도권에는 또다시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으로도 시청자들의 피해 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화면으로 폭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건물 지하 주차장 천정에 달린 배관에서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바로 밑에 주차 공간에는 물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하죠. 자, 오늘 저녁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건물 관리는 폭우로 인근 맨홀이 역류할 만큼 상수도에 물이 가득 찼고 이 영향으로 건물 배관에도 압력이 가해진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역시 오늘 저녁 7시에 촬영된 영상이고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역시 온종일 내린 비에 근처 공사장 토사가 유실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흙탕물이 떠밀려 오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2대도 나와서 열심히 퍼나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영상을 보내주신 제보자는 아파트 출입구 앞도 온통 흙탕물이라면서 내일 아파트 주민들이 제대로 출근과 등교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던 베트남 항공 여객기가 폭우로 인한 기상 악화로 김포공항에 임시 착륙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베트남 항공 VN 402편은 오후 5시 20분쯤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기내에서 2시간 50분가량 대기를 했고 항공기는 저녁 8시 10분쯤 다시 이륙해서 저녁 8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 제보 영상 보신 것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 내일 새벽에도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찬 공기가 정체 전선을 파고들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만들어지는 이 작은 저기압이 물 폭탄을 쏟아내고 있는데 현재 과학기술로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붓는 비. 서울 성북구에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걸 시작으로 종로와 중랑, 노원구에도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체 전선에서 발달한 작은 저기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3km 상공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하고 가벼운 공기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반복적으로 좁은 곳에 수직으로 강하게 발달하는 비구름대가 생깁니다. 어젯밤 충청도에서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보라색 아주 좁은 지역의 비구름대가 13km 상공까지 두텁게 발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규모의 정체 전선 속에서도 건조역이 곳곳에 파고들면서 작은 규모, 중규모 저기압이 발생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갑니다. 문제는 이런 저기압의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서쪽에서 유입되는 일반적인 저기압과 달리 중규모 저기압은 빠르면 몇십 분만 해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중규모 저기압에 대한 예측을 한 모델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러한 굉장히 수 킬로미터 또는 수십 킬로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발생 주기가 수시간 내에 발생하는 저기압들은 수치 모델이라고 하는 정구 모델 특성상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과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비구름대는 낙뢰와 우박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도와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극한 호우가 점점 일상이 되고 있는 올여름. 언제든 예기치 않은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실시간 예보를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오늘 수도권에 쏟아진 비에 교통이 마비되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의 주요 도로가 침수 위험에 통제되고 또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로 불어난 하천이 도로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도로 옆 빠르게 흐르는 물살이 위험해 보입니다. 하천 수위가 계속 높아지자 서울시는 한때 서울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의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또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 등 서울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일부 도로에는 물이 들어찼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는데도 바퀴 옆으로 물살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는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겨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거리 신호등이 꺼져 있고 차들이 신호 없이 움직입니다. 폭우 속에 신호등이 고장난 겁니다. 빵 큰 번개 소리가 나고 신호등이 다 꺼졌습니다. 이수 사거리만. 운전자들이 대부분 다 잘 이렇게 신호랑 이 흐름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좀 시간을 나눠가지고 우산을 든 사람들이 길가에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타려고 나온 시민들입니다. 폭우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그냥 회룡역에 엄청 많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승객들이 다 쏟아져 나온 거니까 전철이 끊기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이제 쏟아진 폭우에 도심 곳곳에 교통이 마비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군이 추가로 지뢰 수만 발을 매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유실 우려가 커서 군도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당국이 추가로 밝힌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 작업 모습입니다. 폭염과 장마에도 불구하고 불모지를 만들거나 다리를 세로 놓고 방벽을 설치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서로 전체 250km에 이르는 구간에서 불모지 작업은 약 10%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이 구간을 따라 지뢰를 새로 매설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군 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추가 매설 지뢰는 수만 발 이상. 문제는 폭우가 쏟아질 경우 매설된 지뢰가 남북 공유 하천을 통해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함 지뢰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는데 특히 나뭇잎 지뢰의 경우 지뢰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새 도발 양상으로 집중 호우 때 의도적으로 지뢰를 살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도발 중에서 의도적인 지뢰 유실이라든지 또 폭우로 인해서 최근 북이 대규모로 매설한 지뢰 유실 이런 등으로부터도 우리 장병들과 국민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 전단을 비난하며 대응 방식의 변화와 함께 기막힌 대가를 위협했는데 장마철 지뢰 도발이 이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뢰 매설 중에 발생한 10여 차례의 폭발 사고 등으로 북한군 내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대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2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로 추정되는 10대가 구호 조치 없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잡고 보니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허성준 기자입니다. 오전 6시 반쯤 대구 신천동의 도로가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합니다. 건물 기둥을 들이받은 차는 가로수와 부딪힌 다음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차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데 차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가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쪽 반대편 건물이 다 부서져 있고 차도 거의 완전 전파되다시피 했어요.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와 60대 행인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18살 A군은 사고 직후 달아났습니다. 인근 CCTV에는 조수석 문으로 내린 A군이 중상을 입은 동승자를 구하지도 않은 채 슬그머니 사라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한쪽 신발이 벗겨졌지만 행인인 척 유유히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대구의 한 병원에서 A군을 붙잡았고 음주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뒤에 좌석에 있었던 사람은 그대로 있었고 조수석에서 한 명이 나와가 현장을 이탈한 거죠. 지금 둘 다 음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취소, 한 명은 정지 수치입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택시를 타고 달아났고 11일 대전에서도 화물차 운전기사가 사고 후 차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지난 5월에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걸 피했습니다. 음주 사고 후 숨어 있으면 나중에 잡히더라도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유사 사례가 잇따르는 건 아닌지 제도적 대응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길게는 1시간씩 잠수할 수 있는 스쿠버 장비를 활용해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값비싼 성게를 노려서 일주일 만에 3톤 이상 마구 잡아들였는데 애꿎은 어민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항 앞바다입니다. 오리발부터 산소통까지 스쿠버 장비를 갖춘 잠수부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잠시 뒤 바다에서 무언가 떠오르자 배 위로 끌어올리는 선원들 모습이 포착됩니다.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것처럼 잠수에서는 성게와 멍게, 뿔소라 등 수산물을 잡은 겁니다.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조업은 오래 잠수하면서 수산물을 싹쓸이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미 잠수인 척 모터보트를 타고 나가서는 잡은 물건은 운반용 어선에 실는 방식으로 어민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3톤 넘게 잡았는데 시가로는 4천만 원이 넘는 양입니다. 직접 종묘를 바다에 뿌리고 미역이나 다시마 등 먹이도 주며 길러온 어민들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무자비하게 채취를 값보다 큰 거 장거 없이 채취해가고 우리 어민들이 농사를 짓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몰래 훔쳐가고. 주로 제철을 맞은 성게를 노렸는데 비싼 값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고급 식당에 넘겼습니다. 해녀가 잡은 자연산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해경이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실토했습니다. 레저 활동차 입수하였다가 어획물을 보고 이제 포획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처럼 사업 목적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한 사례가 좀 특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경은 잠수부 3명을 비롯해 일당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범 1명은 구속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6년 만에 붙잡힌 경기 시흥 슈퍼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 남성은 검거 사흘 만에 구속됐는데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걸어 나오는 40대 남성. 16년 만에 붙잡힌 시흥 슈퍼 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입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영장 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법원을 빠져나올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할 말 없어요? 이상하다는데 신상의 경화가 있으셨다는데? 범행은 왜 한 겁니까?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새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40대 주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영장을 심사한 재판부는 여전히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슈퍼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죄송하다며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조사를 받는 동안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며 후보들 간 신경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 부탁을 나경원 후보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해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건 오전 방송 토론에서였습니다. 나 후보가 2019년 4월 선거법 처리 등의 물리적 저지를 주도하다 기소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왜 구속하지 못했느냐는 경쟁 후보들의 공격에 장관은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반박이었지만 파장은 적지 않았습니다. 나 후보는 즉각 SNS에 글을 올려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을 한 후보가 자신 욕심을 위해 교묘히 비틀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오후 합동연설에서도 당연히 공소 취소됐어야 할 반헌법적 기소였다며 한 후보가 보수 가치에 최소한 책임감과 연대의식도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취소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그것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당대표 후보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후보도 한 후보 입이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떠올랐다며 입리스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두고 한 후보 해명은 드루킹 사건 당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내놓은 논리와 같다며 사법 리스크까지 거론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그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또 야당의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태는 우리에게도 불행이기 때문에 과거의 김경수 사건도 초기에 진행되는 패턴이 현재까지 똑같거든요. 윤상현 후보 역시 한 후보 발언이 자칫 민주당의 공격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스스로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중자애하자.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에 한 후보는 그동안 자신을 향했던 상대 후보들의 네거티브를 생각해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7.23 전당대회 막판까지 후보 간 설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몸싸움 논란만은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 지난 충청권 연설회 당시 지지자들 간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며 연설회장 출입 통제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공식 합동 연설회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전당대회가 폭로전 양상까지 보이면서 전대 이후 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한 단체 대화방이 야당 주도의 공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통화 녹취로 국정농단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확대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담긴 단체 대화방에 야당이 파놓은 함정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화방에 있던 3명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종호 씨를 제외한 2명은 민주당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임성근 사단장 골프 모임 추진 단톡방의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입니다. 제보 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방 참가자이자 이번 의혹 공익 제보자로 추정되는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청와대 경호처 출신으로 알려진 송호종 씨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의 대표 발기인이자 경호 책임자로서의 전력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했다면 사기 탄핵 게이트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권 의원 입장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과 송 씨 등이 지난해 5월 대화방에서 골프 모임을 논의했다는 보도를 두고 구명 로비 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명 의혹의 전체 그림이 맞춰지고 있다는 건데 송 씨와 임 전 사단장이 거취를 논의한 정황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구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담긴 통화 녹취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또 로비 논란이 국정농단 수준으로까지 번질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며 최상병 특검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녹취에 등장하는 김 처장 관련 발언은 허위 날조된 거라며 송 씨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제보 공작, 국정농단 의혹으로 번지면서 여야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변호사가 처음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이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오늘 JTBC, MBC와 인터뷰를 통해 질문에 답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3월 포항 해병대 행사에 참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을 알게 됐고 당시에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가 이 전 대표가 입을 열면 영부인이 다치기 때문에 용산에서도 신경 쓰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 많이 찾게 되는 가전제품, 바로 제습기인데요. 시중에 파는 제습기 성능을 비교했더니 일부 제품은 광고보다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의 눅눅한 습기를 없애주는 제습기입니다. 빨래 건조에도 도움이 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습기가 지금처럼 되게 비도 많이 오고 좀 습할 때 옷에서 냄새 나니까 근데 그럴 때 좀 도움 되는 것 같고. 한국소비자원이 장마철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은 제습기 9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더니 2개 제품이 실제 제습량보다 더 높은 용량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싱크에어 제품은 하루 제습량이 20리터에 달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습기 제거 성능도 제품마다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은 캐리어로 하루 제습량이 21리터가 넘어 성능이 가장 낮은 제품과 1.7배 차이 났습니다. 제습하는 데 드는 에너지 효율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닉스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7,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보아르는 10,000원으로 유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한 것과 달라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위니아 제품의 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라벨은 1등급으로 표시가 돼 있으나 시험을 해본 결과 2등급으로 나타나서 한국에너지공단에 표시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에서 빠진 제습기 제품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제품 이름을 검색하면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기아가 7월 들어 독주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1, 2위 맞대결에서 나성범의 말루포를 앞세워 승리하고 삼성과의 승차를 5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4회 초까지는 3대3, 초반부터 두 팀의 타선이 터졌습니다. 4회 말 노아웃에 서건창이 안타를 치고 나가자 삼성은 선발 레이스를 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어나온 김일수가 볼넷만 4개를 허용하고 2점을 더 내줬습니다. 삼성은 다시 황동재를 투수를 바꿨는데 기아 나성범이 우측 담장 너머로 말루포를 쏘아올렸습니다. 승부를 결정짓는 쐐기포였습니다. 결국 기아는 10대5로 경기를 끝내고 2연패 뒤에 다시 2연승을 달렸습니다. 7월 들어 10경기에서 8승 2패. 2위 삼성과의 승차는 5경기 반까지 벌리며 독주 체제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감독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매 경기 항상 집중력 있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빨리 2위하고 더 멀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LG도 오지환의 말루포를 앞세워 3연승을 달리면서 삼성과의 승차를 없앴습니다.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오지환은 3대0을 앞선 3회 말루포를 포함해 5타점을 쓸어 담았고 문보경의 3타점 활약을 더한 LG는 SSG의 거센 추격을 12대9로 뿌리쳤습니다. KT는 1회 노하스, 6회 강백호가 나란히 23호 홈런포를 터뜨리며 키움의 9대2로 승리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NC는 선발 카스타노가 8회까지 1실점 호투를 펼치며 하나를 5대1로 누르고 5회 승률을 맞췄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IOC 위원 3명 가운데 1명인 유승민 위원이 8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코로나19에도 지구 44바퀴를 돌며 돈 주고도 사지 못할 귀한 인맥과 경험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2016년 리우에서 25일 내내 선수촌을 발로 뛰고 인사하면서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은 스포츠 행정의 꽃 IOC 선수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8년 올림픽 역사를 통틀어 중국인을 꺾은 유일한 탁구 단식 우승자 유승민은 선수 티를 벗고 어엿한 행정가로 거듭났습니다. 코로나19 특수 상황에도 스포츠 현장 최전선을 누비며 탄탄한 인맥과 정보, 경험을 쌓았습니다. IOC 위원이 되고 나서 한 110만 마일 정도를 탄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의 자산으로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이번 파리는 IOC 위원으로 피날레 무대입니다. 유 위원은 오는 19일 출국해 성화 봉송부터 크고 작은 IOC 회의 참석, 메달 수여까지 빡빡한 일정을 애틋한 마음으로 소화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최초로 외부 공간, 특히 파리의 상징 센강에서 진행될 개회식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올림픽 개회식의 패러다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이라고.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 144명이 출전하는 우리 국가대표 성적은 어떨까? 유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예상한 목표 금메달 5개보단 잘할 거라고 봤습니다. 콕 집어 탁구 혼합복식에서 12년 만에 메달을, 신규 종목 브레이킹 댄스에선 시상대에서는 새 역사를 꿈꿨습니다. 최소 규모가 같다고 최소한의 메달을 딸 것이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명의 스타일만 의존했다면 펜싱 같이 다양한 선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단체전, 수영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굴이 됐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뒤를 이어 IOC 선수위원에 도전하는 골프 박인비에 대해선 의지가 확고하고 열정과 준비가 대단하다면서 엄지척을 외쳤습니다. 선수로 4차례 연속 올림픽을 밟은 유 의원은 꿈의 무대에서 부담 없이 100%를 보여주자고 그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하신 만큼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YTN 조은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이 관심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적이 성사된다면 손흥민과의 코리안 더비도 기대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놓아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뉴캐슬 소식을 전하는 맥파이 미디어는 SNS를 통해 뉴캐슬이 이강인에 대해 파리 생제르맹에 공식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3살의 왼발잡이 이강인은 측면과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어 감독과 구단 스포츠 디렉터에게 모두 어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미디어는 4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717억 원의 이적료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옮길 때 이적료는 2,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31억 원이었습니다. 또 이강인이 주전으로 뛰고 싶어 한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음바페가 빠진 PSG는 이강인을 이번 시즌에 놓아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음바페는 수많은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했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모인 8만 명의 팬들은 음바페의 입단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레알 마드리드 입단이 꿈이었던 음바페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이제 또 다른 꿈이 생겼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희찬에 대해 인종차별 발언을 한 이탈리아 코모 1907 구단이 해당 수비수는 황희찬을 무시해라. 그는 자신을 제키 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황희찬 동료들도 그를 찬이라고 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부 울버햄튼 선수들로 인해 이번 사건이 너무 과장된 게 실망스럽다며 반성보다는 상대팀 선수를 탓하는 적반하장격의 해명만 내놓았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지금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를 뿌리는 남색 비구름도 유입되면서 현재 인천 옹진군에는 시간당 79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충청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60mm, 많게는 70mm가 넘게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철원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앞으로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령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밤사이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파주 군내면에 400mm 이상, 서울 노원구에도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청 많은 곳은 200mm 이상, 강원과 전북, 경북 북부에도 150mm가 넘게 더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며 산사태도 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까지 오른 가운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충남 곳곳으로는 산사태 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 장소를 파악해 두시고 대피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이 방송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